꿈같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날, 나는 할아버지를 땅에 묻었다. 하얀 눈이 검은 관 위에 소복이 쌓이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에게 할아버지는 전부였다. 부모님은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나의 부모이자 친구이자 전 세상이 되었다. 20년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내 이름은 지수, 올해 25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참 운이 좋다고 말한다. 패션 모델로 성공해 잡지 표지도 여러 번 장식했고, 광고계에서도 인기가 높아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삶의 중심이던 사람이 사라진 후 얼마나 큰 공허함이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나는 여전히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집에 살고 있다. 오래된 책장에는 할아버지가 읽던 문학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거실 벽에는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다. 할아버지는 은퇴한 문학 교수였다. 평생 학생들에게 시와 소설을 가르치며 살았던 그는 나에게도 문학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다.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은 이 집과 책, 그리고 따뜻한 기억뿐이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고 단 6개월 만에 내 곁을 떠났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밤마다 울었다. 낮에는 프로페셔널한 모델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지만 집에 돌아오면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날 무너뜨렸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모두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은 내 상실감을 치유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더 이상한 방향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었다. 패션쇼 뒤풀이에서 만난 한 디자이너. 백발이 섞인 머리에 차분한 목소리, 주름진 손. 그는 60대 중반으로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였다. 술에 취해 그와 호텔방으로 향했을 때 나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할아버지의 향기가 떠올랐다. 낡은 책과 담배, 그리고 오래된 나무향. 물론 할아버지와 나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포근함과 안정감은 내게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이상한 습관. 나는 점점 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자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대신 60대 전후의 남성들에게만 끌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같은 세대의 남자들에게서 찾는 안정감과 포근함. 그들의 주름진 손과 백발이 섞인 머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운 말투가 나를 위로했다. 모델 업계에서는 내 이런 성향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젊고 인기 있는 모델이 유독 나이 많은 남성들과만 데이트한다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내가 돈이나 권력에 끌린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그들에게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1년 동안 여러 남자들을 만났다. 60대의 기업 CEO, 은퇴한 의사, 유명 화가, 투자자. 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나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들에게서 찾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단순한 육체적 관계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을 때였다. 내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문학 행사를 후원했고 나는 행사 홍보를 위해 참석해야 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를 처음 만났다. 김민석 교수.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교수였던 그는 이제 67의 나이에 은퇴하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날 출간된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그였다. 그가 무대에 올라 소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의 목소리에 이상하게 끌렸다.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그 목소리는 어딘가 할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간간히 섞어 넣는 유머, 눈가에 머무는 따뜻한 주름까지.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그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줄에 합류했다. 내 차례가 되어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의 동료이자 30년 지기 친구였다는 그는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손녀. 그는 할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오지 못했다며 미안해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나는 할아버지가 없는 1년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의 눈빛, 말투, 심지어 손짓까지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책을 추천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패션 업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상했다. 젊고 아름다운 모델이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노 교수와 데이트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민석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특별했다. 그는 내 외모나 직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렇게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의 아파트는 할아버지의 집과 비슷했다. 책으로 가득 찬 서재,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거실, 그리고 차분한 조명. 그는 직접 요리한 파스타를 대접했고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날 밤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의 침실로 향하는 순간 나는 망설였다. 이전의 관계들과는 달랐다. 그는 단순히 할아버지를 대체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민석이었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이었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1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이며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곳에서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인 것 이상이었다. 그는 내게 위안을 주었고 나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침에 눈을 떠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소속사에서는 내 이미지가 망가질 것을 우려했고 그의 아들뻘 되는 제자들은 그가 노망났다며 비난했다. 우리의 나이 차이는 42살. 사람들은 내가 그의 돈이나 명성을 노린다고 생각했고 그는 단순히 젊은 여성의 육체에 탐닉하는 노인으로 취급받았다. 그런 시선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특히 민석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평생 문학과 교육에 몸담았던 그에게 이런 스캔들은 큰 상처였다. 그는 점점 우리 관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우리 관계를 잠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이제 그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매달렸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그는 내가 아직 젊다는 이유로, 내 미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의 관계를 끝내려 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집을 뛰쳐나왔다. 서럽게 울면서 비가 내리는 거리를 헤맸다. 다음 날부터 나는 그를 피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다. 파티에 참석하고 여러 남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60대 남성도 내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들에게서 더 이상 할아버지의 향기를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민석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그가 내 집 앞에 찾아왔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그는 우산도 없이 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흠뻑 젖은 그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내게 사과했다. 자신이 너무 비겁했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다고.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더 이상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내 침대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내가 찾는 것은 단순히 할아버지의 대체품이 아니라는 것을, 민석은 민석 그 자체로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석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진단은 좋지 않았다. 심근경색.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할아버지를 떠나보냈던 그 고통을 다시 겪게 될까봐 무서웠다. 나는 병원 예배실에서 기도했다. 이번에는 제발 내게서 그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민석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병원에는 또 다른 방문자들이 있었다. 민석의 아들과 딸.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특히 그의 딸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나를 병원 밖으로 불러내 따졌다.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내 탓이라고. 나같이 어린 여자애가 아버지를 육체적으로 소진시켰다고. 심지어 그녀는 내가 민석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했다. 민석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자녀들은 내가 면회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민석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내게 조용히 말했다. 당분간 만남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눈 후에 다시 만나자고.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그의 회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에게 키스를 하고 병실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민석에게 끌린 것은 단순히 그가 할아버지와 비슷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다정하고 지혜롭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60대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민석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의 관계가 정말 옳은 것인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 한 달이 지났다. 민석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가 충분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다렸지만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그가 자신의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나를 포기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단순히 젊은 몸을 탐하는 변태적 취향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민석은 한 달 전에 이사를 했다고 했다. 그것도 아들이 사는 도시로.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이번에는 죽음이 아닌 선택에 의해. 그것이 더 아팠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할아버지와 민석이 번갈아 등장하는 꿈. 그들이 내게서 멀어져가는 꿈. 소속사에서는 내 상태를 우려했다. 스캔들도 모자라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 보인다며 나를 휴식기에 들어가게 했다. 나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할아버지의 책들을 읽으며 민석과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내 생일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민석이 서 있었다. 그는 훨씬 건강해 보였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자신이 아들의 집으로 이사한 것은 심장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의 아들과 딸은 여전히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들도 민석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민석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여전히 그를 받아줄 수 있냐고. 나는 대답 대신 그를 꼭 안았다. 그의 품에서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향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제 민석의 향기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 민석과의 재회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미술관을 방문하고 때로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손을 잡고 걸을 때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레스토랑에서는 종업원들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민석은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보다 더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대학에서 특강을 하거나 문학 관련 행사에 참여했다. 나는 종종 그런 자리에 동행했고 그가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그의 눈빛이 반짝이며 문학을 이야기할 때면 내 가슴도 함께 뛰었다. 어느 날 민석이 제안했다.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그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다고 했다. 우리는 제주도로 첫 여행을 떠났다. 봄날의 제주는 아름다웠다. 유채꽃 만발한 들판을, 검은 현무암 해안을 우리는 손잡고 걸었다. 밤에는 작은 펜션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사랑을 속삭였다. 조용한 아침,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민석은 문득 내게 물었다.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단지 할아버지의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그가 김민석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고.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그리고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니 반지였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 우리는 그것을 약속했다. 법적인 결혼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 재산 문제, 그리고 그의 나이.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 충분했다. 제주도 여행 이후 민석은 내 집으로 거의 이사를 왔다. 그의 책들이 하나둘 내 서재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의 옷이 내 옷장을 채웠다. 할아버지의 집은 이제 우리 둘의 공간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석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소속사에서는 내가 60대 남성과 동거 중이라는 소문 때문에 계약 갱신을 망설였다. 몇몇 클라이언트는 내 이미지가 자사 제품과 맞지 않는다며 계약을 취소했다. 모델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 민석은 그런 나를 위로했다. 자신의 연금과 저축이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다고. 무엇보다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젊은 여자가 노인의 돈을 노린다는 그 이야기. 대신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패션 디자인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사실 모델 일을 하면서도 늘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다. 민석은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는 내가 공부할 때 조용히 옆에서 자신의 원고를 쓰며 함께했고 때로는 내 스케치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민석은 두 번째 소설을 출간했다. 우리는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이가 되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와인 한 잔을 즐겼다. 어느 날 밤 민석이 갑자기 내게 물었다.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고. 나는 놀랐다.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다. 자신은 이미 한 번 부모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그런 경험을 놓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어쩌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내 삶에서 아이라는 존재가 사라졌는지도 모른다고. 민석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입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그 대화 이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 가족을 이룬다는 것.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석의 나이를 생각하면 아이가 자랄 때쯤 그는 얼마나 많은 나이가 되어 있을까? 어느 날 나는 고아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디자인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나는 한 아이를 만났다. 10살 소녀 수아.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이였다. 마치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고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민석도 때때로 나와 함께 갔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특히 수아는 그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자연스럽게 우리 셋은 가까워졌다.
주말이면 수아를 데리고 나가 영화를 보거나 놀이동산에 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내게 물었다. 왜 젊은 언니가 할아버지랑 데이트하냐고. 너무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고. 민석 씨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자신도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들은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원한다면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수아의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물론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는 점, 민석의 나이, 그리고 내가 모델이라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석은 자신의 두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예상대로 그들은 반대했다. 특히 그의 딸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미 노인인 아버지가 새로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그런 책임을 질 나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좀 더 이해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민석은 단호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한다고. 나이가 든다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는 자녀들에게 수아를 만나볼 것을 제안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석의 자녀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날. 나는 긴장했지만 민석은 침착했다. 수아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새 원피스를 입고 들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민석의 딸 유진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고 아들 준호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특히 수아가 준호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저녁 식사 후 수아가 잠든 사이 우리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지만 이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준호는 오히려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행복해 보인다며 수아도 좋은 아이 같다고 말했다. 그 만남 이후 민석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특히 준호는 가끔 우리 집에 들러 수아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유진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적어도 직접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다. 임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우리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물론 형식적인 결혼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결합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다. 민석의 자녀들도 참석했다. 특히 준호는 아버지를 위해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었다. 유진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나에게 조심스럽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결혼 후 입양 절차가 빨라졌다.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 환경을 점검했고 여러 면담을 진행했다. 마침내 수아는 법적으로 우리의 딸이 되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우리 셋은 행복했다. 수아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민석은 그녀에게 문학과 역사를 가르쳤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 일을 조정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수아와 보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수아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우리 가족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수아가 듣고 와서 울기도 했다. 왜 자신의 부모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냐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수아에게 설명했다. 가족은 형태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6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스캔들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한 가족의 모습을.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석이 갑자기 쓰러졌다. 이번에는 심장이 아닌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신체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힘들었다. 민석은 좌절했고 나와 수아는 그를 위로했다. 재활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수아가 옆에서 응원할 때면 더욱 열심히 치료에 임했다. 6개월의 재활 끝에 민석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는 그를 돕기 위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새로운 디자인 영감을 얻었다. 노인들을 위한 패션 라인.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나이를 있게 하는 디자인. 민석은 내 첫 번째 모델이 되었다.
그의 사진이 담긴 카탈로그는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고 내 브랜드는 차츰 성장했다. 수아는 14살이 되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그녀는 때때로 반항적이었지만 기본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민석을 아빠라고 불렀고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우리는 비록 특이한 가족이었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특히 민석과 수아의 관계는 특별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그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수아는 그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민석의 건강은 안정되었지만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휴식이 필요했고 가끔은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다. 그는 수아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내 패션쇼에도 항상 앞자리에 앉아 응원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다. 처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민석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면 나는 여전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 민석이 내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이 많은 남자를 선택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것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고. 오히려 그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민석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나와 수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혹시 자신이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도 괜찮다고.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함께 수아의 대학 입학을 보고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안아봐야 한다고. 그날 밤 민석의 품에 안겨 잠들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60대 남성들과만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단순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서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민석에게 이끌었고 그로 인해 나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았다. 인생은 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누가 내가 이런 특별한 가족을 이루게 될 줄 알았을까? 20대의 나, 60대의 민석, 그리고 우리의 딸 수아.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하늘에서 내리던 그 눈을 기억한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향기를 찾아 헤매던 내가 결국 찾은 것은 나만의 새로운 향기였다. 사랑과 가족의 향기. 밤늦게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민석은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고 수아의 방에서는 작은 콧꼬리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따뜻한 겨울밤이, 이 소중한 행복이, 이 특별한 사랑이. 내일 아침 우리는 또다시 일상을 시작할 것이다. 민석은 새 소설의 마감을 위해 분주할 것이고 나는 새 시즌 컬렉션 준비로 바쁠 것이다. 수아는 학교에서 발표할 과학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우리는 다시 한 테이블에 모여 서로의 하루를 나눌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사회가 정한 틀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낸 사랑과 가족.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기뻐하셨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내가 찾은 특별한 사랑을.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다면 나이 차이든 세상의 편견이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창가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민석 옆에 누운다. 그의 체온이 나를 감싸고 그의 향기가 나를 편안하게 한다. 이제 그것은 할아버지의 향기가 아닌 오직 김민석만의 향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 남편이 수아의 아빠의 향기. 눈을 감으며 나는 생각한다.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이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알아보고 붙잡을 용기를 갖는 것이다. 나는 그 용기를 가졌고 그로 인해 이 특별한 사랑을 얻었다. 밤이 깊어가고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든다.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를 반갑게 맞이한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잘했다고, 자신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 잘했다고. 나는 꿈속에서도 미소 짓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품에서 민석의 품으로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평화로운 밤을 보낸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하루가. 5년이 흘렀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나는 30이 되었고 민석은 72이 되었다. 수아는 19,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단단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었다. 내 디자인 브랜드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니어 패션 라인은 의외의 성공을 거뒀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만드는 옷, 그것이 내 디자인 철학이었다. 민석은 여전히 내 첫 번째 모델이자 뮤즈였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내 옷을 더욱 빛나게 했다. 민석의 건강은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했다. 그의 오른쪽 신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가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글을 썼다. 이제는 소설보다는 에세이와 시를 주로 썼다. 자신의 인생 경험과 사랑, 그리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들이었다. 수아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춤에 재능이 있던 그녀는 무용을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도록 응원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세상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수근거림이 들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졌다. 특히 민석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자주 집에 들렀고 유진도 처음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우리를 대했다. 그들의 자녀들, 즉 민석의 손주들도 수아를 자신들의 이모처럼 여기며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기침이 계속되고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자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폐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민석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치료법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다. 결국 민석은 치료를 받기로 했다. 아직 수아의 대학 졸업도 보고 싶고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암 치료는 민석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항상 활기차고 지적이던 그가 점점 말수가 줄고 약해졌다. 하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헬쑥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내게 자주 말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자신을 지켜봐야 하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나는 그런 그를 꼭 안아주었다. 사랑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대로. 수아는 학교 생활과 병원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아빠가 아픈 것이 슬펐지만 그 감정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오히려 병실에 들어갈 때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춤을 추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민석은 그런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개월의 항암 치료 끝에 민석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암세포의 성장이 멈췄고 증상도 조금 나아졌다. 그는 퇴원할 수 있었다. 물론 완치는 아니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서서히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가끔은 내 스튜디오에 들러 모델 일도 했다. 수아가 춤 연습을 할 때면 옆에서 박수를 쳐주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여전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것을. 민석의 건강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었고 암은 여전히 그의 몸속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 함께 마시는 아침 커피,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의 대화, 주말 영화 감상,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민석이 나를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게 쓴 편지들이었다. 자신이 더 이상 나와 대화할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 써둔 것이라고 했다. 각 편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의 생일,
우리의 결혼기념일, 수아의 생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냥 평범한 날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민석은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별의 준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기 위한 그의 방법이라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우리가 함께 이겨낸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민석은 내게 부탁했다. 자신이 없더라도 수아를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나는 그의 말을 끊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고. 평생 꿈꿔왔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났고 예상치 못했던 딸까지 얻었다고.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우리는 수아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빠의 상태가 좋아졌지만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수아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석에게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춤을 계속할 것이고 대학도 잘 다닐 것이라고. 그래서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대화 이후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순간을 살기로 했다. 민석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했다. 민석의 73 생일 우리는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초대했고 수아는 아빠를 위한 특별한 춤을 선보였다. 민석은 그날 유독 반짝이는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봤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생일 다음 날 민석은 내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며칠 보내고 싶다고. 의사와 상담 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5년 전 우리의 첫 여행지였던 그곳으로. 제주도의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우리는 이전에 갔던 모든 장소를 다시 찾았다. 유채꽃 들판, 바다가 보이는 카페, 우리가 묵었던 작은 펜션까지. 민석은 조금 지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다.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바닷가에 나가 별을 보았다. 민석은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나와 함께한 이 7년이. 그는 내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다. 젊은 나이에 자신 같은 노인을 선택해준 것에 대해, 수아를 함께 키워준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것에 대해. 나는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 보여준 세상, 그리고 함께 만든 추억들에 대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키스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일주일 후 민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검사 결과 암이 더 넓게 퍼져 있었고 이제는 뇌로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병원 생활은 힘들었다. 민석은 점점 더 약해졌고 통증도 심해졌다. 그는 종종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식이 명료한 순간이면 그는 여전히 내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수아에게는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나는 매일 밤 병실에서 잤다. 그의 손을 잡고 때로는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수아는 학교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그녀는 아빠에게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새로 배운 춤 동작을 보여주었다. 민석의 자녀들도 자주 병원을 찾았다. 특히 유진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내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한 달이 지났다. 민석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잠들어 있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민석이 갑자기 깨어났다. 그는 오랜만에 또렷한 정신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다음 날 아침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석의 제자들, 문학계 동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던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다. 모두가 민석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특히 수아의 춤 공연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현대무용을 선보였다.
그것은 슬픔보다는 감사와 사랑이 담긴 공연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민석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의 책들, 옷들, 안경, 펜.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수아는 대학으로 돌아갔고 나는 일에 집중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뎠다. 그리고 내게는 민석의 편지들이 있었다. 그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 특별한 날마다, 때로는 그냥 그리운 날에 나는 편지를 열었다. 그의 글을 읽으며 나는 그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1년이 지났다. 수아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했고 나는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 컬렉션의 테마는 추억이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디자인들. 어느 날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문득 할아버지의 사진과 민석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두 사람 다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할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의 지킴이였고 민석은 내 성인기의 동반자였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젊은 시절 60대 남성들에게만 끌렸던 이유가 단순히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쩌면 내가 일찍부터 성숙한 사랑,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깊은 관계를 원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석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이끌어준 필연이었다. 그와 함께한 7년은 비록 짧았지만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지혜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제 나는 31살이 되었다. 아직 젊지만 많은 것을 경험한 나이. 민석이 없는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다. 물론 그를 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리고 수아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우리는 종종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와의 추억을 나눈다. 가끔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다시 연애할 생각은 없냐고. 나는 그때마다 미소 짓는다.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민석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민석처럼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까. 오늘은 민석의 생일이다. 나와 수아는 그의 묘소를 찾았다. 수아는 아빠가 좋아했던 들꽃을 가져왔고 나는 그를 위한 특별한 스카프를 디자인했다. 우리는 묘소 앞에 앉아 그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아의 대학 생활, 내 새 컬렉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는지.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는 어딘가 익숙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낡은 책과 담배, 그리고 오래된 나무 향. 할아버지의 향기, 그리고 민석의 향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민석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수아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 인생은 참 이상하게 흘러간다. 내가 처음 민석을 만났을 때 나는 그저 할아버지의 향기를 찾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찾았다. 진정한 사랑, 가족, 그리고 나 자신. 집으로 돌아와 나는 민석이 오늘을 위해 남겨둔 편지를 열었다. 그의 글씨체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그의 말은 여전히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랑이란 향기와 같아서 한번 맡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이제 내 안에, 수아 안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안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마치 민석과 할아버지가 보내는 반짝이는 인사 같았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가 바뀔 뿐 그 본질은 영원하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향기를 찾아 시작한 여정은 이제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는 할아버지와 민석,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의 흔적이 담겨 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한다. 민석이 내게 가르쳐준 대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창문을 닫으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공기 중에 맴도는 그 익숙한 향기.
할아버지의 향기, 민석의 향기, 그리고 이제는 나의 향기. 오늘도 꿈 같은 인생 사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